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오늘 녹화장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오늘은 직접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제가 아직 좀 미숙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솔빈 씨. 솔빈 씨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자동차 앞유리창을 딱 터치하면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스포츠 경기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편하게 이동하면 정말 좋겠네요. 솔빈 씨, 그런 세상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저도 곧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그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요, 오늘이 지나면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자동차에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융합돼 펼쳐질 미래.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자동차는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혁명은 과거 100년 동안의 자동차 진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미래를 바꿀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최첨단 기술들이 총 출동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접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신 IT 기술과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죠. CES 2024에서 모빌리티 분야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교수님, CES 2024를 관통한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라면 뭘 꼽을 수 있나요? 저도 다녀오고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CS를 가보면 새로운 차, 컨셉카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자동차를 봤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매일 보던 차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올드카도 아니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 인공지능하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자동차에 대해서 예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엔진 성능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차량 설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결국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통합 제어하고 운용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가장 좋은 게 설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자동차 회사와 전장 회사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비이클 설계 이런 쪽으로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SDV를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저도 이 CES 행사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나오는 과학기술 트렌드들은 다 섭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SDV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혹시 박사님, 이 SDV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정의를 하자면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지웠다, 깔았다, 업그레이드했다. 이걸 이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OTA 기능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SDV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제어라든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말씀드렸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차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는 SDV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고요.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핫한 이슈답게 SDV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컨설팅 업계라든가 이제 마켓 리서치 기관에서는 2032년도에 약 전 세계 332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22.1%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사실은 자동차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 구조, 국가 간의 어떤 자동차 패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와, 역사를 바꾼다. 패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이 거대한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딜까요? 테슬라죠. 12년 전에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서 OTA를 통해 가지고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뭐 USB 꽂고 이러지 않고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차의 성능과 기능이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네. 이런 시대를 선보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차량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조화했고 2019년에 하드웨어 3.0 그때부터 내연기관 시대에서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런 식의 어떤 중심을 옮겨온 스타트 기업은 테슬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뛰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화제의 중심이었던 애플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애플카.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를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한 10년 동안 반복이 됐었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애플이 접촉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플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는 애플 생태계를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완벽한 본인들의 아이카를 만들어서 애플의 좀 더 확장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유료로 지불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생태계를 차와 연결을 하겠다는 야망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애플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그다음에 샤오미 이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을 진출을 하고 자신들만의 이제 OS를 개발하고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강하게 펼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애플카의 등장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럼요. 예. 기존의 이제 완성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품사들은 또 다른 하나의 매출처가 생기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도 높았었는데 현재는 애플이 애플카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포기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10년이면 10년간 네.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투입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거를 중단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완벽한 자율주행 4단계 이상이 구현이 됐을 경우에 애플은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미 여러 가지 기술이나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4단계의 자율주행은 조금 더 먼 미래다라고 조금 더 멀어진 거죠. 그 비전이. 그러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플카에 집중했던 인력들을 AI 쪽으로 많이 돌리면서 일단 애플카 출시가 잠시 중단된 겁니다. 완전히 뭐 끝난 네. 건 아니고 중단 상태라고. 그렇죠. 어느 정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돼야만 그때 그 컨텐츠를 구매할 의향도 있고 플랫폼을 쓰겠죠. 네, 그런 네. 시대가 오면요 아마 한 15년쯤 후에 애플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인 저가형 전기차 하나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전기차 수명 10년 동안은 생수, 화장품, 영화, 음악은 우리 플랫폼에서만 주문해서라는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와, 그런 시대가 올까요, 진짜? 네네. 네.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서 애플카를 두고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애플카는 단 한 대도 팔리지 않았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큰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이 혁명, 저도 애플카 한번 언젠가 꼭 타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솔빈 씨랑. 예. 애플카의 결정적인 사업 중단 이유이기도 한 자율주행 기술, 이 미래 자동차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인지 판단 제어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율주행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90%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서 획득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통해서 차선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앞차,
뒷차, 옆차, 그다음에 보행자, 자전거, 주변 환경들을 이제 감지를 하고요. 판단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설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할 것인가, 목적지까지 경로, 네. 안전하게 갈 것인가라는 이제 판단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러면은 목적지를 세팅을 했는데 이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차선을 바꿔서 도착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의 사람의 뇌와 같이 정리를 하고요. 제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차선을 바꿔야 되는가, 유턴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런 액션을 취하는 세 개의 과정을 겪습니다. 차량의 위치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려면은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해주는 센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센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네. 카메라 중에는 적외선 카메라도 있겠죠. 그래서 밤에 안 보일 때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보는 거. LA에서 그때 사고 한 번 났었을 겁니다. 네. 밤에 40대 자전거 끌고 가는 여성분을 친 사고. 그때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물론 운전자가 탑승해서 한눈을 팔았었죠. 아유. 그때 사고가 났는데 일단은 신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운전해도 사고가 났을 거다라는 경찰 발표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다 비난했죠. 속으로. 분명히 적외선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어두운 물체도 볼 수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 핵심이 다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신호등이나 표지판이나 각종 보행자들을 갖다 감지를 하고요.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형태와 거리를 측정하고요.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거든요.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게 라이다 센서인데 네. 문제는 좀 고가예요. 어. 근데 어쨌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하고 많이 활용되다 보면 원가는 다운될 거고 그쵸. 이렇게 이제 라이다 센서의 가격이 다운된다라고 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네요. 네. 근데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 체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상용화라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고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보통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자율주행을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공학회에서 처음에 제정을 했고요. ISO, 그다음에 우리나라 KS 표준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먼저 제로, 0단계는 아무런 보조 기능이 없는 단계, 1단계는 속도와 조향 정도만 보조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저희가 영어로는 ADAS, 우리나라 말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죠. 네.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간격이라든가 이제 조향, 차선 키핑을 이제 보조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아마 네. 대부분의 요즘 차에 많이 다 쓰죠. 장착이 돼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있죠. 이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길이 막힐 때 혹은 이제 뭐 길이 뚫렸을 때도 120km까지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메일을 읽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단계를 얘기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로보택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자율주행 레벨 4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네. 자율주행 레벨 4도 모든 도로 구간에서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국내 해외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멋있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역적인 약간 한계는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그다음에 속도 제한 등은 이제 제작사가 설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는 사실은 아직은 꿈의 기술이죠.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꿈의 차. 네, 이건 꿈의 차죠. 네. 아직은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4단계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제 워킹하고 있고 아직은 일반인에게 팔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F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차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100여 년 동안 이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기술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발전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의 시초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일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19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885년 독일의 발명가 칼 벤츠에 의해 제작됐는데요. 왠지 낯익은 이름이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창립한 벤츠는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3륜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 자동차는 단지 3개의 바퀴와 0.75마력의 엔진을 갖추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는데요. 그의 아내인 베르타 벤츠는 이 차를 몰고 약 100km를 주행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자동차 여행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자동차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변속기가 없거나 단순한 형태였지만 점차 효율적인 변속기와 브레이크 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됩니다. 초기의 자동차는 아무나 시동을 걸 수 없었다는 이 흥미로운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스마트키 하나로도 시동을 걸 수 있고 자동차의 기능을 조작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자동차 열쇠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시동을 걸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힘, 수동으로 가능했습니다. 페이턴트 모터바겐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차체 뒤에 동그랗게 생긴 플라이 휠을 시계 방향으로 힘껏 돌려야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라디에이터 그릴 밑에 작은 구멍을 끼우고 크랭크 축과 연결해 크랭크 핸들을 잡고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했는데요. 이 핸드 크랭크 방식은 건장한 남성도 겨우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시동을 거는 사람을 따로 태우고 다녔고 그렇게 조수석이라는 명칭도 탄생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동차 열쇠가 시동을 거는 것과 잠금 장치 역할을 하게 된 건 1949년 크라이슬러가 최초로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턴키 스타터 방식을 적용하면서부터입니다. 아날로그 열쇠 방식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시동을 거는 방식은 아주 빠르게 진화해 왔는데요. 이제는 지문인식만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관부터 다양한 기능까지 겸비하게 된 자동차는 130여 년의 시간 동안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죠. 자동차에 관한 흥미로운 역사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요즘 핫 이슈인 전기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일찍 발명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00년대 초부터 몇몇 발명가들은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앤더슨은 1832년 최초의 전기마차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1884년 영국의 토마스 파커는 축전지를 활용해 재충전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개발해서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된 전기자동차는 1900년대 초까지 호황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점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충전의 번거로움, 또 배터리 무게 등의 단점으로 대량 생산을 포기하면서 실용화 단계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1920년대 텍사스 원유 발견과 함께 가솔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1913년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전기자동차는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기자동차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됐고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전기자동차들이 대거 등장하며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불과 130여 년 만에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자동차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보다 당연히 더 늦게 발명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였더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 자동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전기 자동차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 흐름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은 계속 주도적인데요. 교수님, 자동차 산업 쪽의 동향은 어떤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030년에
전체 판매되는 차량의 30% 정도가 전기차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전 세계 한 15억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중에 매년 8천만에서 9천만 대가 새로 신차 등록을 합니다. 그중에 한 30%라고 하면 3천만 대 정도겠죠. 네. 이 정도가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은 그것보다 좀 빨라졌습니다. 미국이 뭐 IRA를 주도를 하면서 2032년에 미국 내 등록된 차에서 68%, 세 대 중에 2대를 전기차로 하겠다.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점차 빨라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2035년쯤 되면 내연기관차는 종식되지 않을까.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화석연료를 떼워서 그렇죠. 그 폭발력으로 구동력을 얻고 차가 전진을 하잖아요. 화석연료를 태운다는 얘기는 석유에서 추출한 뭐 휘발유, 경유, 각종 연료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HC, 뭐 CO2, CO, 낙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환경. 공기 중에서 환경오염, 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구 온난화의 주범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이런 것도 치명적으로 해치니까 유럽에서 이제 유로 기준을 91년에 원부터 쭉 강화를 하다가 결국 최종 목적은 2050년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네. 발생시킨 걸 걷어들여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송 분야에서 2035년에는 유럽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가 될 겁니다. 역시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성능을 좌우하는 게 엔진이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렇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가지는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내연기관차는 이제 화석연료를 태워서 폭발시켜가지고 동력을 얻으면서 배출가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충전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충전해가지고 그 많은 배터리를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데 소형이라고 얘기하는 코나 전기차에만 530kg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많이 타죠. 640kg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배터리를 많이 실어두고 그걸 충전을 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싣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일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싸움이 있었죠. 내연기관은 밀어내야 되잖아요. 네. 내연기관 가득 연료 채우면 뭐 500km, 600km, 시내에서도 400km 타니까 전기차도 우리도 그만큼 탈 수 있어라고 배터리를 많이 실었는데 환경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거주자들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15,0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0km 이상 뛰는 일은 거의 없고 주말에 어쩌다 그쵸. 200km, 300km죠.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과도한 배터리 용량이 장착돼 있는 것들이 현재 산업을 약간 뭐 가로막는 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 자동차는 뭐 각종 부품도 줄어들겠죠.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기아 같은 것들이 달려서 속도 변화를 통해서 하는데 전기차는 모터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도 한 30%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좀 절감될 수 있고요. 배터리 원가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는 여러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네. 이 전기차가 제로백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은 5초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보통 2초 때도 많이 있어요. 제로백이 2초, 3초다라는 얘기는요. 일반 운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전기차 얘기를 할 때 전기 택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전기 택시 타보시면 일반 택시보다 슉 가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이 멀미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작사한테 일반 택시는 고객의 승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속력이나 이런 토크를 일반 내연기관 LPG 수준으로 맞춰야지 일반 전기차로 맞춰놓으면 운전자들은 편하게 사사삭 운전하고 가는데 고객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차감 중요하죠. 네네. 네. 전기 자동차와 함께 주목받는 게 이제 수소 전기차입니다. 교수님 이게 원리가 제가 봤을 땐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수소차라고 해서 수소차하고 수소전기차는 다릅니다. 아. 한 17년 전에 수소차라는 게 나왔었어요. 수소는 공기 중에 5에서 70% 섞여 있으면 폭발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수소차입니다. 수소를 폭발시키는 차. 근데 지금의 수소 전기차는 제가 지금 수소 전기라고 붙였잖아요. 일반 전기차하고 똑같이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구동해 줍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를 몇백 킬로그램을 잔뜩 싣고 충전을
완속일 때 6시간, 7시간, 10시간 충전을 하고 급속 충전도 1시간 이상 한 다음에 그걸 쫙 다 쓸 때까지 움직이잖아요. 수소 연료 전기차는요. 중학교 때 우리가 화학 시간에 물 전기분해 했었죠. 네.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과 양극에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죠. 이걸 반대의 환원 반응이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키면 전기가 생성되고 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얇은 멤브레인, 방막에다가 수소 연료를 가득 뒤에다 싣고 가다가요. 차가 달립니다. 달리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 멤브레인에서 딱 부닥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빼가지고 전기는 뽑아 쓰고 여기서 물방울이 똑똑 맺힌 걸 배출합니다. 와, 수소 탱크를 싣고 다니다 즉석에서 전기를 만들어 쓴다. 생산. 그렇죠. 네. 전기를 만들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는 데는 일반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6분이면 가스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충분할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가 일반 전기차보다 사용자 면에서는 훨씬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면에서도 보통 주행 거리가 아까 배터리 무게 말씀드렸잖아요. 500km, 600km를 기준으로 200~300km까지는 전기차가 싸요. 원가가. 근데 수소는 연료 전지가 2~3천만 원 되거든요. 거기서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150만 원짜리 탱크만 하나 추가하면 쭉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500km 내외까지는 비슷한 생산 원가고요. 500km를 넘어서는 롱 레인지, 네. 버스, 트럭, 항공, 열차 이런 헤비하고 무거운 분야는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저렴하고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박사님, 네. 제가 이제 오늘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예습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전기 자동차와 함께 전용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차체, 파워트레인, 서스펜션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차의 기반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케이트보드라고도 사실 많이 불려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판 하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배터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익스테리어, 외관을 바꾼 굉장히 좀 다양한 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내연기관에서도 플랫폼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여러 차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룸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넓고 근데 수납 공간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터 같은 거네요. 아, 터를 그렇죠. 잘 닦아 놓으면 뭐 목욕탕을 세우고 싶을 때 목욕탕 세울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야 될 때는 아파트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차량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는데요. 플랫폼 위에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미용실 캐빈을 얹으면 이동하는 미용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캐빈을 얹으면 푸드트럭이 되고요. 네네. 그죠? 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캠핑카도 되고요. 이제 이런 개념도 전기차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컨셉으로 여러 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배터리 용량을 다르게 변경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플랫폼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된다고 해요. 이렇게 한 기술에 다른 기술들이 계속해서 융합돼서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 또 안전한 모빌리티의 구현을 위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이 자동차 산업으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미래 자동차의 스마트함을 더해주는 네네. 기술이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가상현실은 많이 알 거예요. 운전교육 같은 것도 이제 현실과 거의 동일하게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운전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저도 하는 그죠? 거예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에 운전하다가 실은 전방주시 태만이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앞에 허드라고 그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면 차량의 속도 나오죠. 가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나오고 도로 정보가 나오죠. 여기서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실제 어르신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도로가 복잡한 입체 도로 교차로에서는 몇 번째 차로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전방 카메라가 현재 지도가 아닌 그 영상을 그대로 내비게이션에 띄워주면서 그 차로 위에다가 우회전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너무 따라가면 좋네요. 되겠죠. 이런 건 이미 현실화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들을 통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죠. 결국에는 운전자들의 경험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총칭하는 용어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하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메타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
운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쇼핑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게임에도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가상현실 게임을 실제 차에 장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를 오용을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네. 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증가하고 안 되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벨 4, 레벨 5에 대한 궁금증이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학습하게 하거나 미래를 엿보게 하거나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동차가 뭐 회의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놀이 공간, 게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이동의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패신저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차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일반 차량이 레벨 5가 된다면 그 공간에서 이제 뭐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새로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동 수단을 넘어서 이동성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는 자동차, 미래 자동차가 가져올 도시의 변화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미래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50개, 2027년 100개 자율주행 서비스 지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이번 달 우리나라처럼 9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컨소시엄과 지역을 선정을 했고 미국에서도 웨이모가 캘리포니아 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투입 목적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기존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독일은 친환경 교통수단과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공, 일본은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대중교통이 사라진 지역의 이동복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 도로라는 2D 공간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지하에 차량이 통과하는 루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라 카운티와 라스베이거스시는 110km에 걸친 93개 스테이션 설치를 이미 승인했고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이전을 위한 슝안 신구는 지하에 물류와 이동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물류화물 터미널을 구축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전국에 걸쳐서 화물트럭 대체를 위한 자율주행 퍼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지상의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받는 기술은 바로 자율주차입니다. 주차 빌딩 앞에서 하차하면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건물에 가면 차가 알아서 주차와 출차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건물 앞에서 하차하면 차가 알아서 주차할 공간을 찾아 주차하고 용도가 끝나고 나면 알아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는 시스템으로 시간 절약, 주차장 공간 절약, 쾌적한 이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자율주행 사업자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있어서 앞으로 편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많은 도시들이 모빌리티 허브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허브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연결하고 공유 모빌리티 수단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된 다양한 교통수단의 집결지, 이동의 핵심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에는 도시망공 모빌리티, 지상, 지하에는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물류 차량, 고속철도,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퍼스널 모빌리티 거치 및 충전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집결지입니다. 도시는 모빌리티 허브 도입을 통해 퍼스트 라스트 마일의 연결성 향상, 도시 불균형 해소와 혼잡도 감소, 대중교통 사용 촉진, 자가용을 사용한 이동 억제, 새로운 이동수단의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해 이동의 신뢰성과 편의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동생활, 일상,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자율주행 기술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 간의 핵심 경쟁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8월 미국 백악관과 상무성은 유럽연합,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담당 관계자를 소집해 중국산 자율주행 차량 부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재 논의를 했는데요. 중국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올리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에서도 국가 기밀 및 안보 이슈로 중국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술 경쟁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듯 모빌리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국가 간 점점 치열해지는 핵심 기술로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자동차를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의 확장성과 함께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또 연결성입니다. 교수님, 이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됐다. 서울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에 살면서 새벽 4시에 그냥 차에 타가지고 회사로 하고 자면 되잖아요. 아, 출퇴근이 가능한 예, 거. 출퇴근해서 같아요. 피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대부분 대기업들은 회사 내 샤워실이나 아침 식상 준비해 놓고 그냥 타고 와서 여기서 옷 갈아입고 근무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에서 가는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 뭐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생수가 떨어졌으니까 쇼핑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막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재밌는 장면인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거 끊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리지 좀 더 보다가- 말아야죠. 네. 아니죠. 이게 커넥티드 서비스, 사물 인터넷. 제가 영화를 보다가 중지 버튼 누르고요. 집 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쓱 긁으면 집에 막 뛰어들어가면 마루에서 그게 이어서 나오겠죠. 아니, 진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쇼핑,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구매부터 사무실 작업까지 이게 하나의 초연결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집이나 차나 사무실의 구분이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모든 어떤 공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어질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연결성, 네. 그러니까 이 커넥티드카의 구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야겠네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의 기능을 차를 바꾸지 않고도 업그레이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던 영상을 차에서 보던 영상을 집에 와서 바로 이어서 본다든가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차를 샀는데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는데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하드웨어가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꼭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것만 좋을까라는 약간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SDV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은 소프트웨어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요즘 보면은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뭐든 색도 내 마음대로, 기능도 내 마음대로, 자기의 취향을 마음껏 반영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자동차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랩핑을 하고 계시죠. 거기다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맞아요. 붙이신 분들도 봤는데 뭐 그런 형태로 본인이 구매하신 차의 색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튜닝이란 걸 하잖아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많은 컨셉카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차량의 색깔을 바뀔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레고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스케이트보드 위에 캐빈을 얹고 그 안에 기능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이제 컨셉카들도 선을 보였는데 미래에는 언젠가는 나오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는 사람의 사실은 목숨과도 사고가 나면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동이라든가 아니면 주행이라든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많은 컨셉카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오는데 약간 허들이 있는 게 그런 인증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레고카 같은 경우는 언젠가 나오겠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네, 자동차는 세이프티 퍼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산업 지난 100여 년간의 어떤 근간을 뒤흔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것도 참 많아 보여요. 맞아요. 완벽한 기술이 구현되기 위해선 항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준비들이 잘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2010년대 후반만 해도 한 10년 후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선보일 걸로 보여졌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하다못해 보험도요. 실제 자율주행 3단계만 하면 특정 구간이잖아요. 고속도로 내에서의 자율주행, 핸들 잡지 않고 눈도 시선도 딴 데 둬도 되고 이럴 때의 보험 상품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다 보면 테스트 차량들이 지나갈 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 자율주행 테스트 차인데 무인차 시험 중입니다. 진짜 쓰나 한번 내가 들어가 볼까 하고 무리해서 들어가는 일반 운전자들 자동차 많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용 도로 설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이 5단계가 완성된 후에 모든 도로에 동시에 짠 내놓겠다 보다는 자율주행 4단계 아니면 부분 3단계라도 남들보다 먼저 고도화시켜서 실현을 시키는 파샬리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의 준비가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자율주행차 전용 기반 시설들을 구축한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한 도시나 국가는 없고요. 현재 계획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미시건하고 텍사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자동차의 도시잖아요. 자동차의 패권을 다시 찾겠다. 특히 자율주행차로 찾겠다 하면서 특정 구간 내에 자율주행만 다닐 수 있는 그 구간을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 물류량의 전체 20%가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래스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 그 자율주행 트럭의 전용 구간 설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하를 통해서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으로 물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교수님, 자율주행 네네. 차량이 만약에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럼 네. 책임 소재를 어떻게 둬야 하느냐, 관련된 규제나 뭐 제도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지만 각 정부나 세계 각국의 제도가 다르거든요. 결국 최근에 전기차 화재 나니까 이게 전기차 회사가 잘못이냐 배터리 회사 잘못이냐라고 논란이 똑같습니다. 이건 운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회사의 누구 잘못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근거나 팩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보험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이버 공격이죠. 사이버 테러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영화의 한 장면에 있었잖아요. 막 보안을 해체해가지고 눌러서 자동차 문을 다 닫고 원하는 쪽으로 차를 납치한다라든지 네. 국가 요인을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암살한다든지 그게 미래에는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할 수도 거잖아요. 있겠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가 내수고 80%가 수출이잖아요. 그럼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규범이나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까지 모두 커버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네요. 네네. 오늘 두 분이 정말 많은 말씀 나눠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자동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좀 다운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비슷한 게 반달리즘이라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웨이모라는 업체의 자율주행차에 불을 지르는 사고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로보택시에 반대한다는 택시기사들의 시위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순히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전문가분들은 이 사회적인 수용성, 소셜 억셉턴스를 높일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거든요. 중국 대비 시장 규모가 27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시장이 크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두뇌들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력들이 활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각종 정부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도적으로 열리면서 그 기업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어떤 앞날에 대한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 갈 길은 좀 있어 보이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로보팅 등 최신 전자기술이 장착된 신기술의 총합체 미래 자동차 앞으로가 더욱 궁금해지네요. 놓치면 아쉬운 핫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스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영하 20도에도 끄떡없는 2차 전지 전극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흑연은 리튬 2차 전지의 음극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요. 영하의 온도에서는 저장 용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도성 금속 유기 구조체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적용시킨 2차 전지 음극재는 영하의 환경에서 기존 흑연보다 5배나 높은 방전 용량을 나타냈습니다. 더 이상 급격한 외부 환경이 두렵지만은 않겠죠. 앞으로 자동차, ESS, 정보통신기기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환자 구분이 어려운 트윈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코로나19와 AB형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태국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새로 개발된 제품은 한 스트립에서 바이러스 3종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검사 장비나 시설 없이 20에서 30분 이내에 육안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나노 기술을 접목해 코로나19와 독감 진단의 판독 용이성을 높인 이 제품은 캐나다와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트윈데믹 시대! 조금 더 간소해진 절차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실제 뭐 박사님 통해 가지고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지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간 건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걱정이었던 건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쉽고 재밌게 풀어주신 이 프로그램의 기획력에 감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이동수단이 단순히 이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